오늘 사건은요, 피해자가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무려 4만 명의 생활 반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만 명의 생활 반응을 확인했다고요? 이 용의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신고가 들어온 건 2019년 6월 6일 오전 7시 35분경이었습니다. 오산의 한 야산에서 시민이 산소 뒤편에서 땅 위로 툭 튀어나온 이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산소 뒤편에서 뭐가 나온 거지? 이거 뼈 아니에요? 뼈 조각 같은데? 꽤 큰데? 뭐였어요, 저게? 사람 뼈가 맞았습니다. 당시 오산서 강력팀과 경기 남부청 과수팀이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과수팀이 보자마자 사람의 허벅지, 대퇴부뼈로 봅니다. 아유, 이런. 그래서 컸구나. 그러면 나무의 산소 뒤편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는 거예요? 관 속에 있어야 될 뼈여야 되는데 유골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뼈가 발견됐던 주변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작은 뼈 조각을 다 맞출 수는 없었지만 백골 시신이 드러납니다. 두개골에 갈색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 있어서 모발은 갈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됐고요. 근데 이상한 건 큰 뼈 중 오른쪽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뼈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건 없었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몸 상태로 안매장 당한 거였습니다. 누가 피해자를 죽이고 옷까지 벗기고 묻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타살의 무기를 싣고 바로 부검을 진행했는데 다음 날 결과를 받아보니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광대뼈와 코뼈가 부러져 있었고 어금니도 살아있을 때 폭행으로 빠졌을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꽤 지나서 이 백골만 그렇지, 나왔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긴 맞았다는 거네요. 야, 근데 이게 폭행 때문에 사람을 알몸으로 묻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으로 추정됐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골반뼈가 작은 걸로 봐서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특징점이 있습니다. 양쪽 어금니 충치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충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학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아유, 참. 도대체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쨌든 지금 나온 건 갈색 머리의 15세에서 17세 여학생. 이 정도 정보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팀이 4만 명의 생활 반응을 네, 맞습니다. 머리카락 부패가 심해서 DNA를 채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남은 방법은 골수를 채취해서 DNA를 감식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일단 감식을 맡겨두고 수사 대상을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DNA가 나와도 비교군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건은 경기 남부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됐고요. 44명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오는데. 혹시 시신이 언제 유기가 되었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정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용영에서는 처음 다루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법곤충학이라고
시신에서 발견된 구덕이나 유충을 가지고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 겁니다. 오산 백골 시신 사건에도 법곤충학 전문가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어떤 곤충이 알을 낳아서 성장하는 기간들은 다 연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있죠. 어느 정도 시기에 이 시신이 유기되었구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죠. 시신이 부패되면서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지금까지 저희가 과학사를 몇 년 동안 듣고 있는데 과학사의 끝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걸로도 사망 시기를 알 수도 있군요. 와. 야, 근데 이게 이미 백골이었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없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백골의 구덕이나 성충은 없었고요. 그것들이 빠져나간 번데기 껍질로 사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껍질. 와, 어마무시하다 정말로. 아, 대박이다 이거. 여러 번데기 중에 7월에서 10월경에 나타나는 파리 한 종이 서식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게 2019년 6월이니까 7월부터 돌아다니는 파리 번데기가 벌써 나타날 리는 없을 거고. 그쵸. 정확하진 않지만 2018년 7월에서 10월 사이로 사망 시기가 일단 좁혀졌네요. 그때 부패가 시작되면서 구더기가 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 여학생이 사라진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족이든 친구든 분명 신고를 했을 텐데. 그래서 오산은 물론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실종자, 장기 결석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기초수급자, 또 장애인 등록자 등 4만 명에 달하는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이 생활 반응을 조사했던 겁니다. 1차로는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탐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와, 4만 명이라는 게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네요. 아, 그런데 탐문이 한창 계속되던 중에 골수에서 채취한 DNA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수사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성별이 남성이었던 겁니다. 응? 여성으로 보일 정도로 골격이 왜소한 남자 청소년이었던 거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와. 야, 그러면 체격이 꽤나 작은 모양이었네. 아니 그러면 지금 수사 대상을 그냥 다시 남자로 다시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몇 가지 단서가 더 나왔는데 그 증거품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공개 수배지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온 거예요? 더 나올 게 뭐가 있지? 바로 이건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이 친원불상 변사작 공개 수배 전단지구나. 뭐가 나와야 공개 수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와. 아, 생전 치아 상태. 야, 이게 턱 모양까지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네. 왜냐면은 혈액형, 나이, 신장 추정, 충치, 부정교합, 머리카락 색. 염색한 것까지 다. 근데 반지랑 귀걸이는 그 뼈에 껴있던 건가? 어떻게 발견된 거지? 과수팀에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흙더미를 수차례 감식한 끝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반지와 귀걸이를 찾아낸 겁니다. 귀걸이는 보시는 것처럼 흔한 모양이었고요. 반지는 두꺼운 검정색이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정링 아니면 뭐 커플링 이런 것들로 유행했던 반지였다고 하고요. 그럼 피해자 연령대랑도 얼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 사진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특이하죠? 네. 제보가 좀 들어왔나요?
안타깝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공개 수배도 이제 소용이 없었구나. 그러면 오산이나 인근에 사는 아이가 아니었던 건가? 그럴 수도 그럴 있겠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합니다. 4만 명의 대상자 중에 당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남자 청소년이 오산 화성 지역에만 2,27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사들이 수일간 발로 뛴 결과 그중 무려 2,272명, 그러니까 딱 4명만 제외하고 모두 신변을 확인합니다. 야, 근데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행방이 확인 안 된 거면 이 4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을 어떻게 찾아요? 대상이 1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들이 당시 10대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던 회를 일일이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만약 이 4명이 가출한 거라면 부모한테 연락은 안 해도 SNS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SNS.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했겠네. 최소한 계정은 있죠. 친구들끼리 그걸로 많이 얘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 페이스북에 이름 검색해도 동명이인 엄청 나오지 않아요? 아, 많이 나오죠. 네. 그걸 또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한 형사가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이 사진을 본 겁니다. 어머, 반지다. 아까 그 반지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걸렸던 그 반지네. 네. 이 전단지랑 똑같네요. 야, 그러면 이 행방이 노연했던 4명 중에 1명에서 이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은 반지를 끼고 있는 손만 확대를 한 거고요. 전체를 보면 두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있는 셀카 사진이 있는데요. 한쪽 귀에 현장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은색 귀걸이까지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계정의 마지막 업로드가 2018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야, 그럼 피해자가 많네. 아까 2018년 10월 이전에 매장됐을 거라고 했잖아요. 야,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화성에 거주하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를 박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박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요.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건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곧장 박군의 아버지를 불러 DNA를 채취해 피해자의 골수에서 나온 DNA와 대조했는데 친자 관계가 맞는 걸로 확인됩니다.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고가 왜 어떻게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가출이 좀 잦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나 그 주변 친구들 얘기로는 중학교를 간 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버지도 매번 가출할 때마다 신고를 했었는데 집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가출을 하니까 마지막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18년 7월이었다고 했고요. 매번 신고도 하고 찾아도 봤던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굳이 신고해봤자라는 마음까지 드신 것 같은데 마지막 가출이 7월이라고 했으니까 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사망한 게 맞았던 거네요. 잘 있겠거니 뭐 했던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 박근혜에게 도대체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마지막 가출 한 달 전이었던 2018년 6월에 박군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피의자로요? 뭐 때문에요? 이때 아마 가출팸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가출팸에 들어온 또 다른 가출 소년을 감금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야, 그럼 6월에도 가출한 상태였던 거예요? 사망한 박군이 진짜 가해자가 맞았나요? 당시 사건 기록에 박군의 진술한 내용으로는 가출팸 형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라고 돼 있었답니다. 둘 다 22세 성인이었다고 하고 서울 구로구에 그 형들 집이 있었다고 했고요. 가출팸 형들 같은 10대가 아니고 22세 성인이었네요. 화성에서 나와서 서울 구로구 가출팸에 들어간 거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이 남성들이 SNS에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박군도 들어간 거였고요. 그렇게 모여든 가출 청소년들을 절도나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대포 통장을 모으고 전달하는 범행에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이 뭐 패밀리를 붙여서 가출 팸이지 그냥 범죄 조직이었네요. 네. 돈 없고 갈 곳 없는 애들을 이용해서 그 악랄한 짓을 한 거죠. 또 황당한 건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신원을 숨기려고 스스로를 장첸 이 선생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범죄도시의 악역이잖아요, 장첸. 네, 맞습니다. 그 영화 범죄도시의 장첸, 국전의 이 선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지들이 뭐 영화 주인공인 줄 아나 본데. 좀 멋진 역할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악역에 다 빠질까? 그 영화를 봤다면 엔딩을 다 알 텐데 엔딩은 다 처단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범죄에 이 애들을 이용하려고 때리고 가두기까지 한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행동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살수 훈련이라며 산으로 끌고 가서 손발을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요. 스파링을 한다면서 권투글러브를 끼고 폭행하기도 했답니다. 혹여나 도망치려고 하면 갖은 협박과 감시로 숙소에 감금했다고 하고요. 야, 혹시 박군도 이 가출팸에서 빠져나왔다가 살해당한 건 아닌가? 그때 그 당시에 그 감금 폭행 사건은 수사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피해자와 참고인들도 전부 가출 청소년이다 보니 조사를 받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취를 감춰버려서 수사가 장기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 사건인데도 그러면 그 22세 그 남성 2명도 그 사이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9월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과 카드를 택배로 전달하다가 한 명은 체포돼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고 한 명은 군에 입대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한 명은 구치소고 한 명은 군대? 뭔가 일부러 들어간 건가? 의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증거도 이미 다 없애지 않았을까요? 당시 수사팀에서도 이 두 남성이 박군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남성의 이름으로 사건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둘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동갑 남성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이상한 건 택시랑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사고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던 날짜가 박군이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올린 이틀 후였다고 합니다. 박군이 마지막 SNS 올린 이틀 후였다. 아니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 그래서 수사팀이 혹시나 하고 이 사고 차량 번호의 행적을 역추적해 보니까 뺑소니 사고가 있기 하루 전인 9월 8일 저녁 8시경 시신이 안매장돼 있었던 곳으로 이동하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그게 잡힙니다. 야, 그걸 또 찾아내셨네. 안매장 장소로 그 차가 갔다. 그러면 일단은 가출팸 중에 한 명이 그 차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원래 용의선상에 올렸던 가출팸 성인 2명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또 다른 남성 총 3명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는데 그날 모두 안매장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야, 셋이 같이 간 거였어? 그럼 용의자가 지금 3명이었던 거네요. 아직은 정황 증거뿐인 것 같은데 이놈들이 범인인 걸 어떻게 무슨 수로 확인을 하죠? 그러게요. 이게 이미 9개월이 지난 상황이라서 뭐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수사팀은 그날 용의자들이 뺑소니 사고를 냈던 그 차량을 찾아냅니다. 범행 다음 날 바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면 분명 차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당시 뺑소니 차량을 견인했던 기사를 수소문해서 찾아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어이구. 아니 주인이 버린 차가 9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차에서 뭐가 나왔나요? 과수팀이 그 차량을 감식했는데 트렁크에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혈흔에서 나온 DNA가 피해자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맞네. 증거가 나왔으니까 바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치소와 군대에 들어가 있던 용의자 말고 나머지 한 명도 보이스피싱범으로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어서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도주도 못하고 끝났네요 이제. 다시 죗값을 물을 일만 남은 거죠. 그렇지. 왜 그런 거랍니까? 가출팸 강금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 때문에 살해한 거였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자기들 범행이 새어나간 게 그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분해서 그래서 죽인 거다. 근데 피해자가 가출팸으로 진술을 한 건 성인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은 범인은 3명이고 차에 타고 있었다는 그 다른 남자는 또 누구야 그러면? 뺑소니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범인은 가출팸에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고요. 심지어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는데 처단해야 된다는 말에 동조하고 살해와 안매장에 가담한 거였습니다. 야,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아니 관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 배신은 무슨 배신이야. 아니, 참. 아니 감금하고 폭행까지 해놨으면 잘못한 걸 알고 해야지. 처단이란 단어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감금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출팸에서 나가자 이 피해자를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SNS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는 친구를 찾아내서 돈으로 그 친구를 매수를 해서 오산으로 데리고 오게 했고요. 정말 나쁘다. 사망에 이를 때까지 폭행을 하고 미리 물색해놓은 묘지를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안매장을 한 거였는데 그때 피 묻은 옷을 트렁크에 실었다가 덜미를 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네.
그 형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겠죠. 저도 모르죠. 자, 기가 막힌다 진짜.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를 흙으로 파묻기 직전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두고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듯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배신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에이, 소리네. 썩을. 그 상황에 사진 찍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정말 그걸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지? 22살이라고 했잖아요. 야, 이거 참.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치소에 있던 주범은 보복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3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이 공범은 25년, 군복무 중이던 범인은 군사재판으로 넘겨져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결국 30년을 선고받습니다.